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죠. 최근에 TV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봤던 건데, 그 후속 조치가 없어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직 좀 하긴 빠른데 어떻게 할 건지. 최근에 그런 내용이 나왔었어요. 노역형을 줄이겠다. 노역형은 뭔가요? 우리가 어떤 벌금형을 받았을 때 벌금을 못 내면 노역형으로 환원되죠. 그걸 우리가 다이버전 시키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벌금을 못 내면 노역형으로 가서 교도소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결국은 교도소에서는 어떤 일을 최근에는 해야 되는 거죠. 최근에 교정의 이념은 사회복귀 이념이 주된 이념이었고, 그들을 위해서 악성 감염도 방지하면서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오도록 변화를 도모해야 되는 것이 교정의 일일진데, 단기 자유형이나 짧은 기간 동안에 교정의 효과도 없으면서 전과만 만든다. 그와 같은 의미로 벌금을 못 내는 사람들이 노역형으로 교도소에 갔을 때 벌금형 전과자만 만들고 교정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사회로 돌아온다. 형사정책적 고민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도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서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배상을 위해서나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 다른 사연의 척으로의 사연의 형으로의 전환을 시켜주는 게 좋겠다. 이런 논의들이 최근에 시작됐다는데, 그 뒤로 아직은 진행 중이어서 이게 어떤 결과물로 나올지 이야기는 또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분류처우 제도를 이야기해서 분류처우 제도가 가지고 있는 주제어들은 뭐죠? 분류란 무엇인지, 과연 처우는 무엇인지, 그게 하나의 제도로서는 무엇인지. 분류란 우리가 쭉 이야기해왔지만 뭔가를 나누다, 클래시파이 하는 건데,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우리가 말하는 분류는 범죄 분류나 범죄인 분류가 아닌 수형자 분류다. 수형자의 처우와 관련되어 있었을 때만 분류의 의미가 있다. 분류처우 제도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개별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처우할 것인지를 위해서, 이게 분류의 개념이죠. 물론 분류를 통해서 처우만이 아니라 어디에 수용하고 어떤 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파악하는 게 분류죠. 처우란 뭔가요? 처우하다. 여러분들 그런 표현들 듣죠. 처우를 개선한다. 어떻게 여긴다. 간주하다. 이런 말도 처우하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우는 어떤 사람을 평가해서 거기에 맞추어 대우한다. 또는 그 대우를 처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맞추어서. 영어로는 treat, 다루다, 핸들링하는 것과 비슷한 말이에요. treat, 취급하다, 다루다, 대우하다, 여기다, 치부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트리트먼트 자체는 트리트에는 의료적인 어떤 처치나 치료가 포함되는 개념이죠. 그러면 이제 교정에서 왜 처우란 말을 쓰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교정처우 또는 분류처우, 누진처우, 계급별 처우,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 뭔가를 대우하다. 병원 같으면 뭔가를 그 사람의 병명에 맞게 치료하고 처치하다. 이런 걸 처우라고 한다.
우리가 흔히 쓰는 제도란 말은 뭘까요? 굉장히 그냥 뭔가 와닿는 것 같은데도 손에 잘 잡히지 않는 개념 중에 하나가 제도 같아요. 제도는 어떤 관습이나 도덕, 법률 따위 어떤 규범이나 어떤 규범들, 그다음에 어떤 구조들, 그런 전반적인 체계를 우리가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류, 처우, 제도, 분류, 처우, 제도란 그러한 어떤 분류를 위한, 처우를 위한 어떤 규범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한 조직이나 운영 체계나 시설 포함해서 우리가 제도라고 한다. 이제 분류, 처우, 제도에 대한 뼈대는 좀 이해가 되나요? 그래요. 왜 분류, 처우, 제도가 현대 행영의 교정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고 오늘날 중요할까요? 그리고 교정에서는 왜 분류, 처우, 제도란 말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을까요? 자료를 한 번 더 볼까요? 먼저 분류, 처우, 제도라고 하는 의의에 있어서의 그 제도의 가치는 무엇일까? 어떻게 분류, 처우, 제도라는 게 시작되었을까? 다음 주까지 이야기할 게 누진 처우 제도라고 하는 부분하고 연계지어서 설명하면 이해는 빠른데 우선은 분류, 처우 제도의 제도적 가치, 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분류, 처우 제도라는 게 교정 이념으로서 교정 이념으로서 보다 적극적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18세기의 서구 제국에서 휴머니즘이 대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 존중의 사조들. 그리고 당시에 감옥 개량 운동을 거치면서 이 분류, 처우 제도라는 부분에 틀이 짜여지고 제도적 가치가 인정되게 돼요. 교정 이념으로서의. 대표적인 학자를 여기 적어두었는데 존 하워드라고 하는 학자는 감옥 개량 행영학자죠. 감옥 개량 운동에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어떤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서구의 교도소들을 당시는 감옥이라고 부를 만한 정도죠. 다 둘러본 거예요. 그리고 했던 말이 그런 거예요. 모든 감옥에는 여기서는 프리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감옥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교도소라고 안 하고. 감옥에는 만악이 창궐하고 있더라. 모든 질병에 우글거리고 여자와 남자 산대 섞여 있는 곳이 있었고 어린 소년이 어른들하고도 있었고 초범자가 재범자하고 섞여 있고 그러니 만악이 창궐하고 안에 들어가서 뭔가 그 범죄에 대한 반성도 하고 깨끗해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병들고 범죄성이 악화돼서 나오는 그런 만악이 창궐하는 곳이다. 그래서 감옥 개량 운동을 하면서 그때 1774년도에 쓴 책 이름이 우리한테는 그냥 감옥의 상태 이렇게 번역돼서 나온 책도 있어요. 그런데 원 제목은 The State of Prison in England and Wales. 주로 영국과 웨일즈 지방의 교도소들에 대한 상태들에 대한 주로 썼나 봐요. 알기로는 제가 미국도 유럽들도 다른 곳들도 다 돌아봤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책 제목만큼은 In England and Wales니까 주로 그쪽의 교도소들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 이야기가 기본적인 거죠.
기결과 미결을 나눠줘야 되고, 기결과 미결의 차이는 알죠. 재판을 받기 위해서 계류되어 있는 사람들, 미결수, 구치소에 있어야 할 사람들, 형이 확정된 기결, 수형자는 나뉘어져야 되겠죠. 초범과 누범을 나누어서 초범들이 다른 범죄를 더 학습하는 그런 효과를 막아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소년은 성인들로부터 분리돼서 그 위험성이나 범죄의 습득이나 이런 부분들로부터 멀어져야 한다. 또 당연한 거죠. 여성, 남성은 그냥 분리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붕괴란 말을 써요. 여성들은 만약에 한 교도소에 여성 수용자와 남성 수용자가 있다. 우리나라 여자 교도소 하나밖에 없잖아요. 청주 여자 교도소. 그런데 모든 교도소에 거의 대부분 여자 수용자가 있습니다. 미결수도 기결수도. 물론 여자 수용자가 없는 교도소들은 있죠. 안양교도소나 몇 군데들은. 그런데 대부분의 교도소들은 여자 수용자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붕괴를 한다. 담벼락을 세워서 확실한 경계를 해서 다른 건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분류초우 제도가 교정 이념으로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제도적 가치가 인정되던 시기가 이제 18세기 말부터라고 보면 되겠어요. 감옥 개량 운동이 시작되었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의 분류 수용은 그것에 대응한 개선을 위한 처우 방법이 별도로 따로 그렇게 준비되지 않았어요. 아까 얘기했던 처우의 부분들이. 처우를 한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특성에 맞게 인간적 구금으로 가둬져야 된다는 부분, 그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인지 준비되는 어떤 프로그램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한 시설의 어떤 특성화들, 또 가능하다면 시설의 소규모화들. 왜냐하면은 1955년도에 엠네스티 유엔 인권위원회에서의 피구금자 최저 기준 준칙에서도 소규모 교도소가 아니면 처우는 없다. 500명 이내로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공고하고 있고, 학자들도 600명 넘으면 처우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의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죠. 당시에는 그런 처우의 방법들 또는 그런 시설이나 조직 프로그램들이 미흡했고 구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수용자 관리의 정도의 합리적인 관리의 합리적인 거, 아주 효율성보다도.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뉘어서 인도주의적인 배려 정도. 그걸 통해서 악성 감염을 방지한다고 하는 소극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그쳤다. 18세기, 19세기 초 이렇게 갈 때. 오늘날의 분류초우 제도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세계에 확산되고 그 과정에는 미국의 영향도 커요. 유럽의 분류라고 하면은 어떤 집단 분류를 통해서 관리에 치중했다면 미국의 초기의 분류부터 개별 초우를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걸 고려했던 그런 분류 초우 제도의 도입과 발전들, 그걸 이루기 위한 재반 사회과학의 도움들, 이렇게 해서 현대 분류 초우 제도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자면 그 후에 인간과학, 소위 또한 사회과학에 기초한 합리적 초우 요청에 따라서 정신의학,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등의 진보에 힘입어 분류 초우 제도는 그 의의가 이제 소극적인 압성 감염의 방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별적 초우의 목표로 옮겨가면서 오늘날
행영 발달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분류처우 제도가. 이해되신가요? 그래요. 분류처우 제도라고 하는 부분은, 분류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분류처우 제도라고 하는 제도 이전에도 1822년에 노포크 섬이라고 하는 호주에 있는 섬에서 누진처우 제도를 처음에 만들기 시작해요. 계급처우 제도들. 그러한 분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류는, 그 분류는 태동 자체가, 태생이 질서의 부분들, 처우, 효과적인 처우를 고려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질서의 부분에서, 이 부분은 누진처우 제도 때 다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한 분류들이 있었는데 이제 개별 특성, 어떤 계급에 따라서 사람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처우를 위한 분류 이런 부분이 이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류 처우 제도가 교정의 이념으로 정착되고 제도적 가치를 가지게 되기 전에는 재범 방지의 실현도 어려웠을 거고 교정의 인도화도, 인도적 어떤 구분의 부분들도 많이 고려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분류처우 제도가 그러한 의미로서 제도적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고 교정의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다. 대단히 중요한 문장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제가 읽어볼까요? 분류처우 제도란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용자 개개인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진단 분석하여 그에 상응한 처우를 하는 것. 이 문장 하나가 분류처우 제도의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분류란 무엇인지, 분류심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왜 하는 것인지, 그걸 운영하는 전반적인 어떤 체계로서의 분류처우 제도는 무엇인지. 자, 한번 다시 이 내용을 읽으면서 뜻을 알아볼까요? 수용자 개개인의 특성을,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수용자 개개인의 특성. 수용자의 특성이 아니라 여기서 개개인이란 말을 쓴 이유는 개별 처우를 이야기해요. 개개인의 어떤